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짤트식 채널의 정기 콘텐츠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제가 이제 썰을 푸는 썰 담당이고 혜신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저 작가. 숨쉬기 담당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오프닝이 끝나면 썰을 풀어가면서 그림이 나오면서 무서운 썰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럼 1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수련회입니다. 제목이 수련회인가요? 네. 좀 더 무섭게 해야죠. 공포의 수련회. 그런다고 무서워져요? 피로 물든 수련회. 아니, 약간 이런 걸로 해요. 검정 고무신 남양 특집 이름 같은데? 저는 이야기하고 있을게요. 친구의 고모가 학생 시절에 수련회에 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그 반에 보면 좀 소외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고모의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는 수련회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에서 그 소외된 친구와 같은 방을 쓰게 됐대요. 수련회 마지막 날 모두가 지쳐서 잠든 밤이었고 제 친구네 고모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옆에서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깨서 고개를 돌려보았는데 그 소외되었던 친구가 고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잠결에 뭔가 이상해서 아 뭐야 왜 그래 왜 앉아 라고 물으면서 그 친구의 어깨를 살짝 밀쳤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한 바퀴를 돌더니 다시 고모를 갑자기야 제 생각이 갑자기 나와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정말.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한 바퀴를 돌더니 다시 고모를 똑같이 쳐다봤어요. 고모는 너무 놀라서 다시 너 왜 그래? 하면서 그 친구를 또 밀쳤대요.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 친구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다시 고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무섭게 왜 그러냐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다른 방 친구들도 잠에서 깼습니다. 방이 시끄러워지면서 모두가 일어나 불을 켰는데 그때 소외된 친구가 방 천장에 목을 메고 자살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고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신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때 매달려 있는 친구가 한마디. 거북목 교정 중이야. 아 뭐야 이게? 자 무서웠나요? 지릴 뻔했네요. 홀리 쉿인가요? 다음 썰이에요. 다음 썰은 조금 다음 썰. 저는 무서웠는데 두 번째 썰 엄마. 뭐 부제 없어요? 피 묻은 엄마 이런 거 없어요? 빨간 엄마 굳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엄마인데? 그럼 붙여주세요 알아서. 늑엄마 이런 거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네. 야자 끝나고 밤 늦게 집에 돌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집에 늦게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엄마가 베란다에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엄마 거기서 뭐해? 라고 물으며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에는 엄마가 모임 간다고 저녁 알아서 먹으라는 메모가 있는 거예요. 분명 엄마는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소름이 확 끼쳐서 돌아보니까 엄마는 계속 베란다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슬금슬금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엄마의 눈동자만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숨이 찰 정도로 엄청 뛰면서 형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너도 봤냐? 하면서 형이 먼저 집에 왔었는데 그 엄마처럼 서 있는 게 안방에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본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 흰자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검은 자가 동공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대요. 결국 형과 저는 그날 밤 PC방에서 밤을 샜습니다. 세 번째 썰 놀이. 읽어주시죠. 어릴 때 저는 친한 친구와 자주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없는 상대한테
계속 말을 거는 놀이였는데, 예를 들어 둘이 말할 때도 내가 나 어제 김밥 먹었다. 맞잖아, 난 어제 떡볶이 먹음 둘 다 분식이네. 그러면 너는? 하면서 그냥 허공에 대고 물어보고, 뭐야, 그냥 밥 먹었어? 너도 분식 먹었으면 셋 다 분식인데. 그러게 아깝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없지만 한 명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 놀이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둘이지만 셋인 것처럼요. 한 달 정도 그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학교 끝나고 저랑 친구랑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놀이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웃다가 둘 중 누군가 근데 너는 어딨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질문은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이 질문이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처음으로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허공에 대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대답 안 나올 걸 아니까 다시 둘이서 대화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 여기 있어.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둘 다 응? 하고 그 소리가 들린 쪽을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길가에 있던 하수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서 목소리가 들린 거였습니다.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그냥 길이었는데 딱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지만 저랑 친구 둘 다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곳을 봤기에 착각도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저는 그 하수구를 딱 보자마자 머리끝까지 소름이 끼쳐서 그냥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사람 많은 길로 나와서야 멈췄는데 둘 다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었고 그 뒤로는 다시 그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친구와 만나도 안주거리로도 그 얘기는 절대 안 꺼내고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저 다 읽었어요. 개꿀빠네. 이렇게 세계 해설이 끝났는데요. 1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는 나머지 공사가 더 시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사연 보낼 거 있으시면 저희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면 짤테시 공식 카페, 아래에 보이는 주소가 짤테시 공식 카페입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게 공시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밤 되십시오. 부디 평화롭길. 무서운 길 딱. 좋은 밤.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그리고 엄마가 자꾸 옆에서 누구지? 누구세요?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고 몸도 안 움직이고 심장이 엄청 두근대던 순간 첫 번째 에피소드. 형광등. 저는 그날 일하고 오느라 너무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방 형광등을 켜고 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서 그런지 바로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보통 눈을 감은 상태로 불을 막 껐다 켜면 빛 때문에 다 인지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근데 자꾸 그렇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꾹 참고 눈을 안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눈을 떴는데 어떤 여자가 제 얼굴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개가 계속 돌아가서 형광등이 시야에서 가렸다 안 가렸다 반복했던 것이죠. 저는 그 여자 귀신을 보고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
다들 불은 꼭 끄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끝! 자, 그리고 있는데 벌써 끝내면 어떡해요? 두 번째 썰, 방충망. 벌레 관련 이야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와우, 진짜 개무섭게. 제가 본가에 살고 있었을 때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전날 밤인 오늘 옷을 미리 고르고 거울로 확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창문 쪽에서 사람 입으로 내는 이 소리 있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라서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자 저는 놀라서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 열린 방충망에 어떤 여자가 얼굴이 짓눌린 채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대로 뒤로 엉금엉금 걸어서 불을 끄고 안방에 계시던 아빠를 깨우고 다시 확인하러 아빠랑 방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소름이었던 건 저희 집은 마당이 있고 제 방 창문이 마당을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는데 제 방 창문까지 온 거면 그 여자는 저희 집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런 섬뜩한 짓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람이었는지 귀신이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끝! 세 번째 썰. 누구세요? 세대갈 아니에요? 저는 유학생이라서 한국 가면 마지막 날은 꼭 엄마랑 같이 안방에서 자는 저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안방 구조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안방으로 들어오는 문 옆으로 복도처럼 화장대가 있고 맞은편에 옷방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는 잠깐 돌아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엄마랑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머리맡에는 항상 시계가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잠에 들었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거기 서 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보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있는 힘을 짜내서 엄마한테 누군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지영아 안 보여? 저기 누가 서 있잖아. 누군데 서 있는 거야? 제가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안방 문이랑 화장대가 있던 그 복도 사이 모서리 쪽에 시커먼 형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꾸 옆에서 누구지? 누구세요?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섭고 몸도 안 움직이고 심장이 엄청 두근대던 순간 제 옆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몸이 풀려서 저도 같이 벌떡 일어나서 엄마 팔을 붙잡고 도대체 누군데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자꾸 누구냐고 그랬잖아 라고 말하니까 엄마는 화장실 가라고 지금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셔서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는 화장실 가고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때서야 머리맡에 둔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세요? 했던 그 목소리도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바로 들렸었는데 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까지입니다. 세대갈 아니었을까요? 쉣.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나요? 저는 깜빡깜빡이 좀 신박하지 않나. 선생님은 뭐가 제일 무서우셨나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 에피소드로만 봤을 때 방충망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아무튼 2화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더 무섭게 3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있지. 우연히 그 친구의 책상 밑 서랍에서 같은 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곳에 샤프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필통도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필통 안에는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사마입니다, 여러분. 우와, 벌써 사마라니.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중3 2학기가 끝나갈 때쯤이었죠. 그때 제 반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있던 조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애랑 짝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도 안 하고 되게 조용했죠.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샤프심이 없어서 그 친구에게 샤프심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필통 지퍼를 열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진학 관련 일로 그 친구를 불렀고 그 애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그 열담한 필통 안에서 샤프심을 찾고 있었죠. 근데 샤프심이 없길래 다른 애한테 빌리려고 했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책상 밑 서랍에서 같은 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곳에 샤프심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필통도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필통 안에는 손톱이랑 머리카락이 아주 꽉 차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깜짝 놀라서 서둘러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 필통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죠. 보통 필통 2개씩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많았지만 다음날 저는 넌지시 친구에게 왜 필통이 2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는 그럼 벗으면서 왜 물어봐? 라고 말하더니 순간 소름 끼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 것 같지만 전 아직도 그 친구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네요. 첫 번째 사연은 끝입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손톱과 머리카락을 모은 적 있나요? 혹시 있으신가요? 왜 말을 못하지? 자, 두 번째 썰은 좀 짧아요. 하이힐. 며칠 전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바 끝나고 밤늦게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힐 소리가 나서 여자분인가 보다 하고 안심했고 그때서야 뒤돌아보고 확인하자니 조금 민망해서 집 대문 들어가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힐을 신고 저를 따라오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태연하게 라고 말하면서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밤길 조심히 다니길 바랍니다. 끝! 자, 세 번째 썰입니다. 발소리. 어렸을 때 제가 혼자 잘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가족이 조금 많은 편이라 어릴 때 개인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 자고 싶어서 책상이랑 옷장만 있는 방에 이불 펴고 혼자 며칠을 그렇게 자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멀티탭 빨간불도 신경 쓰이고 시계 초침 소리도 더 잘 들리고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빠가 새벽에 출근을 하셨는데 출근하시기 전 항상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시고 확인하고 가셨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몰폰을 들킬까봐 발소리만 들리면 이불을 덮고 항상 자는 척을 했죠. 아무튼 그날도 약간 긴장하면서 몰폰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아빠가 제 방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날 몰폰을 하니까 발소리만 들어도 누구 발소리인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도 폰을 덮고 바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제 방까지 오시더니 방문 앞에서 문을 안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지? 뭐 보고 계시나? 하면서 계속 자는 척 했는데 이상하게도 문 밖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엄마랑 같은 방에서 잘 걸 후회하고 있었는데 정작 엄마가 계신 방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 엄마가 제 방 쪽으로 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방이 제가 자고 있던 방과 제일 멀기도 했고 엄마 발소리도 알고 있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엄마 오면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자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바로 멈추는 겁니다. 이때부터 또 너무 무서워서 나가고 싶었는데 문 밖 거실 복도가 너무 어두워서 나가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잘 수는 없기에 어떻게 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방에 있던 옷장 안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는 진짜 못 참고 방문 열고 엄마 방까지 뛰쳐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발소리가 위층이나 아래층에서 났다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잘 들렸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웠네요. 끝! 다 읽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더 매운 버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더욱더 매운 버전으로 찾아오실 거죠? 네, 그럼요. 기절해야 됩니다. 보고. 네. 그러면은 저희니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이 사진 어떻게 보이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었죠. 그리고서는 한 비닐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의 내용물이 충격적인데요. 비닐봉투 안에는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사화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볼까요? 죽을 사죠. 겁쟁이들은 지금 뒤로 가길 누르세요. 시작. 첫 번째 썰, 빨랫줄. 제 사촌 언니가 겪은 일입니다. 사촌 언니네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언니는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는데 빨랫줄만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옆쪽을 돌아봤는데 눈 뚫린 여자가 언니를 보고 웃으면서 미친 듯이 빨랫줄을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비명을 지르며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오빠랑 다시 나왔는데 그때는 빨랫줄도 멀쩡하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았는지 오빠도 맨날 가위 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풍수지리를 믿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썰은 인스타 사연 제보를 받았어요. 신상 부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92년생이신가요? 모르겠네요. 제목은 회사원.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집은 골목 안에 위치했었습니다. 골목길은 일자로 쭉 되어 있는데 저희 집은 중간쯤 가야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갈 수 있었죠. 캄캄한 밤을 비추는 건 사이사이 위치한 전봇대 등뿐이었고 심지어 골목길 초입에 폐가가 있어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했어요. 특히 폐가를 지날 때쯤에는 깨진 유리창 안으로 뭔가가 저를 쭉 지켜보는 것 같았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학원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귀가를 하는데 골목길 저 멀리 한 여성분이 먼저 앞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검은색 긴 생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백을 왼쪽에 메고 가는 회사원 같았어요. 혼자 지나가기에는 무서웠던 길이지만 그래도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안도감이 들었죠. 초입 폐가를 지나 중간쯤 저희 집에 다다랐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서 허겁지겁집으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궜습니다. 골목길 중간쯤 갔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 멀리 가고 있던 회사원분은 분명 시야에서 멀어져야 할 텐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회사원 뚜벅뚜벅 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늦은 밤 골목길을 지날 때 그 회사원 분 걸음걸이가 생각납니다. 어때요? 그 뒤로 걸으면서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초치는 건가? 초쳐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실화 사건이에요. 이거 뭐 같아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인방을 하는데 시청자가 패드립 쳐가지고 이런 상황 아닐까.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전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비닐봉투 안에 이 사진 어떻게 보이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한 남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었죠. 그리고서는 한 비닐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비닐봉투 안의 내용물이 충격적인데요. 비닐봉투 안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고 그 머리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부에서 25년간 일하시던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 죽인 후 아버지의 목을 베어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형시켜야 한다고 말을 하며 각종 음모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영상은 실제로 유튜브에 몇 시간 동안 게시되었다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남자는 1급 살인, 시체학대, 범죄 도구 소지 혐의 등으로 구금 중이라고 하네. 무섭다. 무섭죠. 까지가 4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구성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신님의 목소리가 그리우시면 적극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님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 할 게 없어. 옆에 앉아있는 것 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댓글에서 적극적으로 홍신님의 목소리가 더 무섭다고 해주셔야 이제 홍신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서운 게 딱 좋은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짐을 싸서 다른 고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려는데 짐이 많아서 택시로 짐을 옮기고 돌아와서 제가 일부러 두고 간 게 이불, 베개, 컴퓨터랑 컴퓨터 의자를 보니 그곳에 보란듯이 베개에 하나, 이불에 2개가 기어다니더라고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무서운 게 딱 5화입니다. 벌써 5화예요. 거의 반절 왔네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아저씨. 원빈 한창 성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때 저는 TV에서 누가 따라오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꾸 뒤에서 누가 저를 쫓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왔는데 한 남자가 저를 진짜 쫓아오고 있었죠. 저는 TV에서 봤던 조언을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 남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못 들은 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온기가 생겨서 눈을 계속 마주치면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데 이사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아저씨가 눈을 크게 뜨면서 하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도망갔습니다. 뭔가 이상하고 찝찝해서 신고하려고 경비실에서 CCTV를 돌려봤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끝! 자, 아무튼 읽겠습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의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저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정상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일하고 고시원 가서 자고 반복 생활하던 중 일하던 가게가 망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고시원 원장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시원장에게 사망 진단서가 날라왔죠. 이 새끼 죽었네. 저랑 놀기 전에 그분이랑 친했다면서요. 괜찮아요? 50살쯤인데 뭐 남들보다 20년 정도 빨리 간 거야 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남이니까 뭐 쉽게 말할 수 있지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둘이 짝짝 맞아서 술 먹던 중 원장이 절 싫어하는 건지 이제 땡땡씨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죄송하다고 다음에 제가 쏠게요 하고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 자는데 몸이 매우 간지러운 겁니다. 온몸이 간지럽고 눈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샤워를 하고 이불 빨래를 자주 하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원장 아저씨 저 몸이 간지러워요. 그건 땡땡씨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자주 청소하고 밖에서 뭐 집어먹은 게 없어서 벌레가 꼬일 게 없는데. 며칠 후 저 자는 이부자리 옆에 보니 날파리 애벌레 껍데기가 3개가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풀었구나 하고 스치더라고요. 원장을 의심 안 하고 다른 입실자를 의심했습니다. 원장 아저씨, 땡땡호 아저씨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그 아저씨가 나 죽이려고 벌레를 몰래 내 방 창문 이런 데로 던져서 나 죽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쩌죠? 원래 뭐 먹을 거 있으면 그런 거 생기는 거야. 땡땡씨가 예민해서 그래. 설마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고? 전 혼자 막 생각을 했죠. 그 자식이 그래서 내가 요즘 몸이 간지러웠구나. 가만 안 둘 테다. 한 번 더 오면! 이러던 중 전화로 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누가 그렇게 저의 꼬지 않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건 땡땡씨가 예민해서 그래. 땡땡공 아저씨도 간지럽대 몸이. 원래 그쪽 방 근처가 그런 게 있나 봐. 그러고 통화를 종료했죠. 일하면서 이거 위험해, 나가야겠어. 원장 아저씨가 밥도 사주고 잘해준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일이 끝난 후 짐을 싸고 콜택시를 불러서 짐을 싸서 다른 고시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려는데 짐이 많아서 택시로 짐을 옮기고 돌아와서 제가 일부러 두고 간 게 이불, 베개, 컴퓨터랑 컴퓨터 의자를 보니 그곳에 보란듯이 날파리 애벌레가 베개에 하나, 이불에 2개가 기어다니더라고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범인은 원장이었어. 보조 열쇠를 들고 와서 그동안 날 괴롭힌 거야. 그리고 나서 일을 하면서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니 그래, 그 아저씨 전직 소방관이야. 땡땡 오신 아저씨가 그런 쪽을 잘 알아서 나한테 그런 것보다 원장이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날파리 애벌레는 병원에서 진단받아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걸 다 아는 걸 거야. 나 이제 죽는 건가? 이 생각했을 때가 피부과 가서 애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과 복용약 둘 다 받고 치료받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는데도 낫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몸속에 애벌레가 들어가서 결국 죽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여기저기에 물어보니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환자분은 간염내과보다 정신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속으로 나 미친 거 아닌데 정상인데 왜 정신과를 가라고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사망진단서 다른 사람 것까지 받은 거 보니 그 사람이 제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벌레 들어간 거 못 알아차리게 정신과까지 가서 신경안정제를 타게 했나 싶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 내일 예약하고 현재 동네 큰 병원 진료시간 대기 중입니다. 이제 제 고민 사항은 의사들이 제대로 말을 안 해주고 정신과를 자꾸 추천해줄까봐 걱정입니다.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MRI니 CT니 이런 거 촬영해도 날파리 애벌레가 작아서 안 보일까요? 이 게시글에 이어 댓글은 글쓴이가 정신과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걱정스러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글이 잊혀질 때쯤 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제목, 제가 지금 경찰 25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예전 글에 누가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 방에 원장이 벌레 넣는 것 같다고 몸이 간지럽다고 했던 글 본 적 있나요? 막 사람들이 작성자분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드신 것 같으니 병원 가보시라고 했던 그런 글이요. 지금 경찰 25시 시한폭탄 편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방화를 저질렀거든요. 고시원에. 경찰분들이 왜 불 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몸이 간지러웠다. 원장이 자신의 방에 벌레를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창고 옆방에 원장이 있는 걸 알고 창고에 부탄가스로 불을 질렀다. 이러는데 순간 그때 본 글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갑자기 소름 돋아서. 그 당시 프로그램의 일부인 용의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불을 지른 이유와 원장의 전 직업이 전직 소방관인 점 등 게시물과 내용이 일치한 부분이 많았고 실제 기사도 많이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글을 썼던 그 글쓴이가 고시텔 방화범이라고 확신했고 몇몇 사람들은 형량을 줄이려고 일부러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글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끝. 엔딩. 빠뜨렸다. 빨리 해야 돼요. 무섭다리 무섭. 이렇게 5화를 맞춰봤는데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화를 보니까 어떤가요? 오 소리가 절로 나오나요? Oh sorry. 우와 무섭다리 무섭.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이외에도 성경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하여 외관에도 이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까지 자살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자살로 밝혀진 이유는 무서운 게 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화입니다. 예 럭키 세븐. 방 환경을 좀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무서운 이야기하기 딱 좋은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벌써 으슬으슬하네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주 짧은 썰인데요. 저는 잘 때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종종 눌리곤 하는데 그날에 눌렸던 가위는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도 자다가 가위에 눌려서 눈을 떴는데 천장에 웬 할머니 얼굴이 정면으로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겁하면서 깼죠. 다음날 우연히 위층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집 위층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관 안에 뒤집혀 계셨었다고. 끝! 든든든든. 두 번째 썰, 인기척. 저는 7살쯤에 한 층의 집들이 쭉 이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밤 늦게까지 어디 멀리 나가 계셔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저를 혼자 두기가 걱정되셔서 제 동네 친구들을 집에 부르고 피자나 치킨을 엄청 많이 사주시면서 저와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음식을 먹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 쪽을 바라봤더니 수염나고 검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너는 굶어 자야지. 라고 하면서 두꺼비집 전원을 내리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울고불고 집 전화기 찾아서 엄마 번호를 손에 익은 대로 눌러서 전화했더니 부모님이 일찍 집에 오셨습니다. 다시 두꺼비집을 켜서 집을 확인해보니 분명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신발 자국이 제가 자고 있는 곳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오고 동네가 발칵 뒤집혔었는데 저는 그 후에도 그 남자를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지나가다 보고 멀리서도 보이고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경비 아저씨나 아파트 같은 동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이 동네에 없다고 했고 저도 그 뒤로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발자국은 찍혀 있었는데 훔치거나 없어진 물건도 없었고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끝! 착한 아저씨인데 전기를 아껴주시고. 자, 다음 사건입니다. 세 번째 썰, 십자가, 크로스. 이 사진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1년 5월 1일 경상북도 문경시 산에 있던 폐제석장에서 택시기사 김씨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하얀 속옷만 입은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발에는 못에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는데요. 마치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모습과 상처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매달린 모습을 볼 수 있게 시신의 앞쪽에는 거울과 탁상시계까지 놓여 있었고요. 이외에도 성경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하여 외관에도 이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타살일까요? 자살일까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까지 자살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자살로 밝혀진 이유는 김씨의 자살 계획서나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지 다 적어둔 종이 등 자살을 하기 위한 생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서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라는 의심도 많이 품은 사건이었지만 타살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 두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섭다. 네, 이렇게 7화도 마무리됐습니다. 십자가 조심하십시오. 기독교가 그런 발언 해도 됩니까?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안녕. 이거 클릭하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카메라에는 두 여성의 실종부터 조난 상황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떠난 초반 사진은 모두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실종 이후 4월 8일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에 찍힌 사진은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7화입니다. 이번엔 진짜 7화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이. 미칠이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색동 저고리 리리리
제가 중학생 때 학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학원 선생님의 지인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목포에 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비행기를 예약하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오색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꿈이지만 너무 생생하고 무서워서 보고만 있었는데 점점 틈사위가 사나워지더니 그 여자가 경기를 일으키듯이 몸을 떨다가 피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비행기 시간을 놓쳐서 못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도 늦잠을 자지도 않는 성격이라서 이상하다 생각하고는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땡땡아 살아있니? 하면서 엄청 우셨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엄마가 전화하면서 우니까 선생님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타르던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전화도 안 받아서 너무 걱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던 중 갑자기 꿈 생각이 났고 추락한 비행기 정보를 알아보니 아시아나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아시아나 항공마크입니다. 끝! 두 번째 이야기. 파나마 여대생 실종 사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한 소꿉친구인 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을 막 졸업해서 축하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죠. 목적지는 파나마였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같은 레스토랑에서 6개월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도 하고 스페인어도 열심히 공부했죠. 드디어 파나마에 도착해 2주 동안 즐거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한 어린이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해서 파나마의 보켓으로 이동했죠. 두 여성은 보켓에 도착해 2014년 4월 1일 오전 11시경에 보켓 근처 숲을 하이킹하러 떠났습니다. 주인집 개와 함께 외출을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함께 하이킹에 나섰던 개만 집으로 돌아오고 두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다음 날인 4월 2일 해가 뜨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4월 3일 파나마 당국에서 주민들을 동원해 숲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에 비해 인력이 적고 날씨도 좋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었죠. 실종 5일 차인 4월 6일 실종자의 부모들도 실종 장소에 도착하였고 함께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10주가 지나고 드디어 단서가 나왔습니다.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여자 주민이 한 여대생의 청색 가방을 발견한 것인데 문제는 그 전날에는 배낭이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죠. 배낭 안에는 핸드폰, 현금, 여권, 물병 등 물건은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인 핸드폰을 분석한 결과 두 여성이 하이킹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에 발신한 112와 911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신 불량과 배터리 문제로 통화를 연결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다른 여대생의 휴대폰으로 4월 7일부터 10일 사이 77번째 긴급 통화 시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카메라에는 두 여성의 실종부터 조난 상황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떠난 초반 사진은 모두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실종 이후 4월 8일 오전 1시에서 4시 사이에 찍힌 사진은 모두 완전 어두운 곳에서 촬영된 사진이었고 메모리에는 90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눈에 띄는 사진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있었던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추하기 어려운 사진이었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여대생 중 한 명이 입고 있던 짧은 청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아한 점은 청바지에 지퍼도 잠겨 있었고 말끔하게 개어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개월 후 결국 실종자의 유해가 발견되고 맙니다. 가방과 가까운 곳에서 골반뼈와 부츠가 신겨진 발을 발견하게 되고 얼마 후 강둑을 따라 뼈 33점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두 여대생의 유골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두 여성의 유해의 흔적을 발견한 것 빼고는 모든 게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의혹은 두 여대생이 하이킹을 떠났던 오솔길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킹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난당한 거라면 사람들은 왜 두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곳곳에는 응급 상황을 위한 피난소도 있었지만 그곳을 이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혹은 가방과 내용물에서 두 사람의 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지문이
무려 34개나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로 발견한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누가 계속 풀려고 시도하다가 틀렸던 그런 흔적인데 핸드폰의 주인이 아닌 여대생이 풀려고 시도를 했거나 제3자가 비밀번호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죠. 그 외에도 어두운 밤에 찍힌 90장의 사진은 왜 찍힌 것인지 뭐 패닉에 빠져서 한 의미 없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구조 요청을 위한 신호였는지 이런 해석이 갈렸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의혹도 풀리지 못한 채 사건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끝.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파나마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파나마는 좋은 곳입니다. 나랑 안 가려고. 어디든 조심해서.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8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팔은 거꾸로 해도 팔입니다. 노잼. 오늘도 지렸다니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니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김씨가 아이스박스를 처분하려고 드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에 의아함을 느꼈고 김씨는 곧바로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비닐로 수십 차례 감겨져 있는 직사각형의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밑바닥에 끈적하게 고여있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죠. 하얀 비닐을 칼로 뜯어내니 직사각형의 물체는 무서운 게 좋은 밤 지금 몇 화죠? 8화입니다. 54화 54화입니다. 예, 이제 8화. 그만할 때 됐습니다. 그래도 사이다맨보단 자, 첫 번째 썰은 초성입니다. 이 초성 어떤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시겠어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모르는 번호로 초성 왔어. 해석해 주라. 하이가 인사인 건 알겠고 마지막에 다 보여? 인 것 같은데 뭐지? 찝찝하다. 여러분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댓글에 달린 해석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이 너 지금 샤워 중 샤워할 때 핸드폰하고 같이 쉬지 마. 다 보여. 소름. 이게 다예요? 네. 개꿀반.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B. 제가 한 4-5살 때 일요일에 엄마가 저와 교회를 가시려고 저의 옷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밖에 보면서 엄마 비와. 이랬다고 합니다. 엄마가 창문 열고 손까지 내밀어서 확인해 보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니야 안 와 하시고 제 옷을 다 입히고 업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엄마랑 제가 딱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후두둑 쏟아졌다는 겁니다. 엄마는 당황하신 채로 서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엎인 채로 귓속말로 무섭지? 라고 말해서 엄마가 소름 돋았다고 합니다. 끝! 고생했습니다. 세 번째 썰. 세 번째 썰. 리어카. 2011년 아파트의 경비원이었던 김씨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던 리어카에서 놀던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으니 리어카 주인에게 연락해 치워달라는 제보였죠. 그 리어카는 2008년부터 2011년인 지금까지 쭉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인이 확인되지 않자 김씨는 그냥 직접 치우려고 했습니다. 치우려고 하는데 리어카 위에 뭔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그것부터 치우려고 물건을 꺼내게 됩니다. 짐에 수차례 덮여있던 비닐을 손으로 일일이 풀어내 아이스박스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김씨가 아이스박스를 처분하려고 드는 순간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에 의아함을 느꼈고 김씨는 곧바로 아이스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비닐로 수십 차례 감겨져 있는 직사각형의 물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밑바닥에 끈적하게 고여있었고 악취가 진동을 했죠. 하얀 비닐을 칼로 뜯어내니 직사각형의 물체는 검은색 대형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여는 순간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왔죠. 깜짝 놀란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여행용 가방 속의 비닐을 꺼내자
도망난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목과 양쪽 엄지손가락은 절단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였고 양쪽 엄지손가락은 없었지만 나머지 8개의 손가락 중 3개의 지문을 채취해서 변사체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신원은 당시 나이로 44세였던 1968년생 여성 박모 씨. 거주지는 시체가 발견된 그 아파트였습니다. 사망 시점은 최소 6개월 이상, 훼손이 심해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었고 사인은 불명이었죠. 박 씨는 2006년 3월부터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통신, 건강보험, 진료기록 등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고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리어카 주인인 66세 정모 씨는 이미 2009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죠. 놀이터 근방에는 CCTV도 없었고 아까 말했듯이 목격자도 없었기에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범죄 분석 전문가는 시신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유기된 점, 그럼에도 목격자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아파트 놀이터 주변과 리어카에 대해 아는 점이 많은 사람이며 엄지손가락이나 목을 절단해 신원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을 보아 죽은 박 씨와 연관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리어카 주인이 정모 씨로 확인되었는데 그가 박 씨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냈고 살인 전과도 있었기에 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추가로 그 리어카는 3년이나 방치돼 있었기에 네이버 지도 로드뷰로 살펴보면 그 리어카가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자이크된 채로 말이죠. 3년 동안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본인 옆에 목과 손가락이 잘린 여자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두둥. 오늘 어떠셨나요? 리어카 옆에 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집 근처에 리어카가 서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아 진짜 무섭다 이거. 몇 년간 방치된 리어카라면 더욱 조심하십시오. 구하러 찾아오겠습니다. 무서운 게. 오늘도 지렸다니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니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Okay, so parents have some concerns of some stuff they may have found in your room? Yeah, I believe so. And what would it be? 무서운 게 또. 오늘은 항상 진행하는 무딱밤 컨텐츠를 뭔가 라이브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라이브로 한번 켜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무딱밤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썰. 내가 쏠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같은 반에 약간 4차원의 사이코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도 없었는데 하루는 그 여자애가 노래방을 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그저 좋아서 우와 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노래방 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웃고 떠들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와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가 무의식 중에 그 여자애가 있는 쪽으로 뒤돌아봤는데 그 애가 입꼬리를 엄청 올리고 미소 지으면서 흰자만 보이게 눈을 위로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가 놀라서 소리 지르며 멈추니까 그 애는 태연하게 뒤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는 자퇴했고 그 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친구 소식을 아무도 모르죠. 두 번째 썰. 아들의 옷장. Okay, so parents have some concerns of some stuff they may have found in your room? Yeah, I believe so. And what would it be? Well, I'm gonna have you face that way. Put your hands on top of your head for me real quick. I just want to make sure you interlace your fingers for me real quick, all right? 어려 보이는 이 남성은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까? 어느 날 경찰에게 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911 is John. What's the address emergency? Hi, there is an emergency. I found
found something in my son's closet wrapped in a plastic bag. Okay, what was it? I think it's a human head. It's a what? I think it's a human head. Why do you think it's that? Because it looks like it's all an ear. Is it bloody or does it like anything like that? I just told you to come. So I had to take a picture and send it to you. What's the address? 아들의 옷장 안에서 사람의 머리를 발견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엄마. 경찰은 사실인지 출동하게 됩니다. What's going on, man? Okay, so parents have some concerns of some stuff they may have found in your room? Yeah, I believe so. And what would it be? A human head and hands. Do you have anything on you that's gonna cut, poke, hurt, stick me anything without reaching for nothing? Don't reach for nothing. My phone and my Oh, wallet, that's okay. it. Well, I'm gonna have you face that way. Put your hands on top of your head for me real quick. I just wanna make sure you interlace your fingers for me real quick, all right? Can you walk me inside, please? Let's walk you all through this. What's happening there? Okay. Let me do it. You go inside. Well, let's stay out here with me for a minute. Sit down. Come on, sit down. Can I go in there and verify here first? Oh, yeah, please. Let me We go haven't through seen that. it. Yeah, we Okay. haven't looked at it. It's under the towel in the sink. Okay.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아들.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그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동기는 단순 호기심. 경찰에게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들은 각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엄마는 어떻게 옷장에서 사람의 머리를 발견하게 됐는지 힘들게 묘사했습니다. What in the world does he have in here? And I picked it up and it was heavy. And I held it in my hands and I was like, what in the world is this? What in the world? Is it something like maggots covering something? Or I don't know. I better take it in the sink. So I carried it out to the sink and it was double bagged. So I ripped open one bag and I saw an old boy. And I went, this was in the second bag. It was on his head. It's so beautiful. 엄마가 보기에 아들은 평소에 그런 살인이나 범죄 등 병적인 것에 흥미를 보이고 있었고 범죄 현장 수사관이 되려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들은 왜 그 노숙자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어떻게 죽였는지까지 자세하게 말했죠. 그냥 그 노숙자가 없어져도 별로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았어요. 경찰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도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희생자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독서가로 불리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책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따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의자도 마련해 주었죠. 주변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그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자 주변 가게 사장님이 실종 신고를 한 것입니다. 후에 마을 사람들은 희생된 그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서 작은 추모관을 만들어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재판에서 정신 이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을 설득하지 못했고 거의 이틀 동안 심의한 후 그들은 그에게 1급 살인 혐의와 시체 훼손 혐의, 증거 훼손 혐의 등 유죄 판결을 내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끝! 네, 이렇게 문딱방 9화도 마무리됐습니다. 무서우셨나요? 무서우셨다면 좋아요. 안 무서우셨더라도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10화로 찾아오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몇 주가 지난 후 호텔 객실에서 물의 수압이 낮고 색깔과 맛이 이상하다는 투숙객의 민원 전화가 들어옵니다. 호텔 측은 옥상의 물 탱크를 조사했는데 그곳에서
무서운 게 또. 오케이. 벌써 10화입니다. 마지막 12화까지 딱 2화가 남은 무딱밤 컨텐츠. 12화 이후에 더 할지 말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무슨 수련회 교관인 줄 알았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저희는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썰 시어머니. 저는 결혼을 한 유부녀입니다. 제가 원래 약간 살집이 있는 체형인데 시어머니는 결혼한 뒤로부터 저의 몸매 관리를 엄청 심하게 시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 주면서 못 먹게 하고 엄청 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 중이라 새벽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시어머니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자는구나 확인까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불을 끈 채로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겁니다. 제가 뒤돌아본 순간 시어머니가 눈 뜬 채로 입으로 코 고는 소리를 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다른 공포썰 저리 가라 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두둥.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썰 가볼까요? 두 번째 썰. 빈집 털이 당할 뻔했습니다. 돈이 없던 대학생 시절 저는 오래된 구축 빌라에서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맨 위층인 4층에 살았고 앞은 빈집이라서 4층은 저 혼자뿐이었죠. 제가 살았던 빌라에는 다들 노인분들이셨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 집에만 계셔서 자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택배 말고는 4층까지 올라올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일 오후 4, 5시쯤 누군가 1층에서부터 쿵쿵쿵 하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워낙 방음이 안 돼서 2층 계단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다 들렸었는데 아무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시에 택배도 시킨 적 없었고 그래서 발걸음 소리가 3층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 소리가 제가 있던 4층에서 딱 끊겼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지금 서 있다는 건데 그때 저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바로 리모컨 음소거 버튼 누르고 집에 아무도 없는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밖에서 초인종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초인종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초인종 선을 빼둔 상태였어서 초인종에서 소리는 안 나고 계속 버튼을 딸깍딸깍 누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방에서 나와 살금살금 걸어 현관문에 달린 렌즈 구멍으로 밖을 봤죠. 보니까 어떤 남자 한 명이 멀리 떨어져 있는 채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미 밖은 어두컴컴하고 약간 멀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길래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곧 떠나겠거니 하며 방으로 다시 돌아와 그 남자의 계단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보다가 발걸음 소리가 안 들리길래 다시 확인하러 갔는데 현관문 렌즈에 웬 막대기가 꽂혀있는 채로 조그만 빨간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현관문 렌즈에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저희 집을 촬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려서 쿵 하고 넘어졌고 밖에 있던 그 남자도 그 소리에 눈치를 챈 건지 현관문 렌즈에서 막대기가 쑥 하고 빠지더니 계단을 황급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몸이 굳어서 현관문을 열고 저 남자를 잡으러 쫓아가야 하는지 밖에 흉기라도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미 그 남자는 저희 집 내부 모습과 제가 카메라를 쳐다보며 당황한 순간도 전부 촬영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 남자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집을 알아보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섭습니다. 자, 세 번째 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호텔 실종 사건. 2013년 1월 31일 혼자 캘리포니아를 여행 중이었던 한 대학생이 호텔에서 돌연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이후 부모님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학생이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고 호텔 주변 치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은 범죄, 납치 등으로 인한 실종이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사들은 실종이 의심되는 날의 모든 CCTV 기록을 살펴보며 그 학생의 흔적을 찾았고 결국 그 학생의 마지막 모습인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종 당시 이 CCTV 영상이 경찰에 의해 공개되면서 세간과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괴상했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행동을 보이고
손을 휘젓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다 CCTV의 앵글 밖으로 사라집니다. 경찰은 인력은 적고 시간은 부족했기에 냄새 탐지경과 헬기까지 동원하여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결국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저 CCTV 영상만 인터넷에 퍼져서 각종 음모론만 떠돈 채 시간은 흘러가고 맙니다. 몇 주가 지난 후 호텔 객실에서 물의 수압이 낮고 색깔과 맛이 이상하다는 투숙객의 민원 전화가 들어옵니다. 호텔 측은 옥상의 물탱크를 조사했는데 그곳에서 그 학생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실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옥상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지만 물탱크까지 열어보지는 않았기에 발견이 늦어졌던 것이죠. 초반에는 마약이나 타살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부검 결과 마약이나 알코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살의 가능성도 의심 가는 정황이 없어서 기각되었죠. 혈액 내 약물 농도를 보았을 때 꼭 먹어야 할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한 약물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소지품으로 발견한 약품들의 처방 일자, 필요한 복용량을 비교해 봤을 때 약이 너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아서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경찰 당국은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정신병을 앓던 학생이 약 복용을 제때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었고 정신착랑 증세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물탱크로 숨어있다가 익사했다고 말이죠. 수사는 그렇게 종결됩니다. 호텔은 사건 발생 후 모든 물탱크의 물을 전부 빼고 살균 청소를 완료할 때까지 투숙객들에게 한동안 생수를 지급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팻말을 곳곳에 붙여놓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담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호텔은 각종 살인, 폭력 사건 및 자살이 다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의 맛이 이상하다면 의심을 해보십시오. 근데 끔찍할 것 같다. 네. 물맛이 좀 이상한데요? 아 그러네요. 그 시체가 있었어요. 시체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딱밤 11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거하세요. 악마의 숫자 11. 4 아니에요? 아 6 아니에요? 11도 악마의 숫자로. 무서운 게 또 오늘도 지렸다니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니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이 실종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경찰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결국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죠. 눈치채셨나요? 무서운 게 미쳤고 11화입니다. 와우 빼빼로 어딨어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아닌데요? 아, 왜 멈춰요? 이거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인가? 네! 이거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크리스마스 기념 무딱밤 11화 빠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착각. 인터넷 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손가락은 왜 6개가 아니지?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5개지? 하나는 어디 갔을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직장 가서도 울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와서 딱 자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 손가락은 원래 5개였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은 다들 웃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그거 조현병 초기라고 손가락 6개가 아니라 4개라고 생각했으면 어쩔 뻔했냐 라고 쓴 댓글이 있어서 소름 돋은 경험입니다. 뚜둥. 두 번째 썰. 목격자. 2012년 여름 통영시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틀 뒤인 도로변 하수구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발견했죠. 휴대폰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되어서 마을 버스를 이용했는지 CCTV를 살펴보았지만 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여학생이 실종된 지 3일 차에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죠.
이 실종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경찰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결국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죠. 눈치채셨나요? 이 뉴스 보도에 나온 목격자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에 이미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뻔뻔하게 목격자로 TV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점덕은 결국 수사관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범죄 사실을 자백합니다. 이 피의자는 이전에도 6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4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 이 김점덕에게는 3살 딸이 있었어요. 미친놈이네. 소아 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사하기에 한번 전과가 있었잖아요. 60대 여성. 그래서 그냥 본인보다 약한 사람. 희한하게 저런 애들이 꼭 결혼해서 애도 있더라고. 세 번째 썰, 소시오패스. 10년 전 저희 집은 신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원룸치고는 보안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 중에 입주한 지 3달쯤 된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방에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게 복잡한지 매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진상기가 보여서 저는 그 사람한테 트집 안 잡히려고 친절하게 다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여성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물론 저에게 마스터 카드가 있긴 했지만 원룸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고, 저도 방 빼는 분들이나 전기점검 등 미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 말고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저를 의심하는 것 같더군요. 하필 시기도 제가 방학했을 때라 원룸을 제가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좋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착각한 거다 하며 타이르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엄청 화가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끼워놨고 침대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놨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 있다고 말이죠. 그냥 저를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저한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죠. 원룸 건물에 CCTV가 현관에 1개, 주차장에 1개만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쪽만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디카를 비타 500박스에 위장해서 그쪽 복도에 설치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디카라서 2시간마다 메모리를 비우고 와야 했는데 3일 동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죠. 근데 4일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그 여자분이 아닌 경찰이 저희 집 문을 노크했습니다. 함께 가서 그 여성분의 방 안을 봤더니 벽 천지에 반짝이가 묻어있는 겁니다.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섀도우 펄 같은. 그 여자분이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범인 잡겠다고 문 손잡이에 본인 화장품 펄을 묻혀놓고 갔던 건데 집에 침입했던 사람은 그걸 조롱하듯이 방 안 온 벽 천장 바닥에 펄을 찍어놓은 거죠. 경찰은 제 방에 들어와서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심지어 변기물 내리는 레버까지 펄이 묻어있는지 조사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펄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4일 동안 비웠던 그 방의 세면대는 방금 누가 샤워한 듯 축축했고 비누도 불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조사받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당혹스럽고 기분이 나빴죠. 집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디카에 뭐 찍혔나 돌려봤는데 2일째 되는 날 밤 11시쯤 그 여자분의 남친이 비어있던 여자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일째 영상에는 안 보이고 4일째는 못 찍어서 영상이 없고 그래도 수상해서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경찰한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여친을 공포에 몰아넣고 본인 자취방에 불러들일 목적이었던 남친이 벌인 짓들이었습니다. 여친이 학교에 간 사이 몰래 여친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흔적들을 한 달 동안 남겼다고 합니다. 여친은 그때 이상함을 눈치챘고 남친한테 말하면 그 남친은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겁에 질린 여친한테 무서우면 여기서 자고 가도 돼 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거죠. 남친의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클라이막스가 반짝이 사건 때였습니다. 여친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본인이랑 동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소름 돋는 건 경찰이 처음 저를 찾아왔던 날 남친이 여친을 감싸 안고 엄청 자상하게 위로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자상하게 위로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어떻게 겁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겠죠. 결국 그 남자는 고소를 당하고 여자는 휴학을 하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끝. 덜덜덜. 자, 이렇게 11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주 알찬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화인데. 그럼 저희는 마지막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hank you. Thank you. 따라하세요.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 밤은 엄마랑 자야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작은 방에서 빨간 고무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무통 위에 10kg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났고 맨 위에 있던 이불까지 들춰보게 됩니다. 이불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 무서운 게 정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딱밤 12화 마지막 화입니다. 와우. 아 벌써 1화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썰 감사합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김하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그분께서 군대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뢰를 파내는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땅을 파냈는데 무슨 하얀 돌이 삽에 걸리더랍니다. 근데 이 돌이 평범한 돌보다 훨씬 하였대요. 이 돌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전부 파보니 유골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되게 찝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방을 혼자 쓰셨는데 이 방 구조는 제가 아래 보낸 사진과 같았어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에 들려는 순간 누군가 창문을 마구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창문 쪽에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때 잠이 확 깨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창문 쪽에서 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번엔 옷장이 덜컹거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옷장은 조용해지고 TV에서 치지직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제서야 깨달으셨답니다. 아, 이쪽으로 오려는 거구나. 알아차리자마자 문을 열려는 소리가 났었대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문 쪽으로 튀어가 문을 힘껏 막고 있었는데 문 뒤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어린 남자아이가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려는 소리도 나지 않았대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거기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아들이나 남자 조카 등 어린 남자아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왔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왜 늦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던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발견한 유골이 60년대에 사망한 어린 남자아이였대요. 그분이 과학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데 그 일만큼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남자아이는 다시 세상 빛을 보고 가게 해준 사람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님 와우. 보내주셔서. 근데 약간 이게 무서우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약간 슬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썰 고무통. 2014년 경기도 포천의 한 빌라 2층에서 남자아이의 악쓰는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들렸습니다. 심상찮은 울음소리에 이웃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다리를 놓고 2층 창문을 통해 진입하게 됩니다. 집안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봉지들이 어른 키만큼 쌓여있고 방문은 부서져 있었으며 장판과 벽지는 곳곳이 뜯겨나가 있었죠. 멀쩡해 보이는 가구들에도 곰팡이가 쓸어서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안방에 8살 아이가 혼자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 눈에 초점이 없었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서 아동보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별개로 이미 집 밖 빌라 계단에서부터 나던 이상한 냄새가 집 안에서도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작은 방에서 빨간 고무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무통 위에 10kg가량의 소금 포대가 올려져 있어서 그것을 치우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이상한 냄새가 확 났고 맨 위에 있던 이불까지 들춰보게 됩니다. 이불을 들춰보자 그 아래에 얼굴에 랩이 둘러지고 목에 스카프가 감긴 채로 이불로 둘둘 말린 백골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고무통을 통째로 영양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그대로 들이붓자 통째를 알 수 없는 물컹한 액체가 쏟아지더니 그 액체에서 또 다른 두개골이 나타났습니다. 즉, 고무통 안에 시체가 한 구가 아닌 두 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고무통 위쪽 백골 시신 아래에 장판이 하나 깔려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던 시체가 오랜 기간 부패에 녹아내려서 액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두 시신 모두 피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려웠지만 액체 안을 뒤적거리다가 기적적으로 지문이 남은 손가락과 손바닥 일부를 찾아내서 복원 작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포천시 관내 형사 60여 명이 긴급 총동원되어서 수사에 투입되었고요. 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아이의 생모인 이모 씨가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통 속 인물은 용의자의 남편과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백골 시신이 이모 씨와의 직장 동료이자 내연남, 액체로 변한 시신이 남편이었죠. 이모 씨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직장 동료는 예전 제과업체 공장을 함께 다녔을 때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이 사실이 탄로나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함께 써왔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모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장은 둘의 내연 관계를 알게 된 후 이모 씨를 해고하게 됩니다. 이모 씨는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상태에서 남성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행방불명됐었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무통에 숨겼을 뿐이다. 죽인 게 아니라 시신만 버려둔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진술 때 내연남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 단독으로 살해했다. 외국인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추후 경찰 조사 결과 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용의자 아이의 생부가 고무통에 들어있던 두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제3자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생부는 방글라데시인이며 한국을 떠나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에는 또 다른 스리랑카인과 사귀는 중이었으며 변사체 발견 이후 한동안 숨어있던 것도 그 남성의 거처였죠. 남편의 시신은 너무 오래된 데다가 남아있는 부위가 팔 하나뿐이라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연남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독극물 독시라민이 남편 시신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이모 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었는데 거기에 독시라민이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와 진정 등에 효과적이지만 과량으로 복용할 경우 호흡 억제와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이었죠. 이모 씨는 내연남을 죽이기 위해 비염약이라고 속여서 독시라민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게 했고 남편 시신 또한 그 성분이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사망한 10년 전에도 이모 씨가 인근 약국에서 독시라민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 유도제를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1995년 이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요. 6살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으면서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우울감에 신경 안정제랑 수면제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남편과는 서로 사고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별거 중이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 씨는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씨는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쓰레기로 엉망이었고 아이는 끔찍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8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가끔 들러서 먹을 것만 던져줄 뿐 엄마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이가 너무 힘들었는지 하루 종일 울부짖었고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무통 사건이 일어나고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끝! 네, 이렇게 해서 무딱밤 시리즈 12화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계속 연재되는 네? 거.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새해인데요.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 뭐 이 정도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오늘